뉴욕 증시가 하루 숨고르기 이후 다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부양 발언이 위험자산 선호를 부추기며 지수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 부진이 버냉키 발언에 힘을 더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11%, 1.3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1.6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일제히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마감 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경기 부양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은 0.59%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14%, 0.74%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난달 재정 수지가 1,165억 달러 흑자로 5년여 만에 최대 흑자폭을 기록했습니다. 6월 중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47%나 급감한 1,701억 달러였던 반면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14%나 늘어난 2,866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개인소득세가 높아진 것은 물론 올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3 회계연도의 누적 재정 수지는 5,100억 달러를 적자를 기록해 적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건을 기록하며 두 달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7월에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체제 재정비 등의 이유로 임시 공장 휴업에 들어가고 지난 4일 독립기념일 휴일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가 0.2% 하락하며 4달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가 하락세를 보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30년 만기 장기 모기지 금리가 4.5%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에 4.29%보다 0.22%포인트나 뛰어오른 것으로 지난 2011년 7월 이후 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15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지난주 평균 3.53%를 기록하며 일주일 전에 3.39%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모기지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향후 주택시장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급등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국제에너지기구의 공급 확대 전망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1달러 61센트, 1.5% 내린 배럴당 104달러 91센트에 체결됐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전날 부양 발언에 따른 달러 약세 등으로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8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뉴욕 상업거래소 전자거래에서 전거래일보다 32달러 50센트, 2.6% 오른 온스당 1,279달러 90센트에 체결됐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1일 이후 약 3주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새벽에 미국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기조가 미국에 당분간 필요하다. 출구 전략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먼저 호재로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3% 가까이 급등하면서 1,877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뒤이어 마감됐던 유럽 증시는 간밤에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만큼은 아니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시작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국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더라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였다고요?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시장도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6월에 그 하락분을, 벤 버넌키 의장의 그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후에 떨어졌던 신흥 아시아 쪽 그런 좀 하락분을 이제 좀 서서히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고, 시작 단계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고 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169.16포인트, 1.11% 오르면서 15,460점, 9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사상 최고치, 어떻게 보면 지난 5월 28일에 15,409.29포인트보다 51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전날 대비해서 22.4포인트, 1.36% 상승하면서 1,675.0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전날보다 57.55포인트, 1.63% 오르면서 3,578.30으로 마감을 해서 역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12년 9개월 만에 또 역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버냉키 의장이 어제 그 뉴욕 증시 장 끝나고 했던 부양 발언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버냉키 의장이 현재 경기 부양 기조를 당분간 더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됐었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힘을 더 실어줬다고 하는데, 간밤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경제지표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건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가 34만 건이었는데 34만 건보다 2만 건을 더 높은 수치로 기록했습니다. 34만 3천 건에서 34만 4천 건으로 상향 조정된 그 전주의 수치에서 16,000건까지 좀 늘어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른 그 경제를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 수입 물가가 4년 연속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까지도 크지 않을 것으로 좀 풀이되면서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리고 지난 7월에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체제, 재정비 등이 좀 임시 공장 또 휴업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신규 수량 청구 건수도 그렇고 수입 물가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의 그런 유지 발언에서 좀 약간 힘을 더 실어준 그런 결과로 좀 풀이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미국 연방정부 재정 수지는 5년여 만에 최대폭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미국 재정 수지도 1,165억 달러로 5년 만에 지금 최대치를 좀 기록했는데요. 5년 만에 최대 흑자폭을 기록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 지표와 경제까지도 살아난다는 역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11월 6월에 어제 밝힌 6월의 재정 수지에서 1,165억 달러로 좀 흑자를 기록한 부분인데, 이 수치 같은 경우는 2008년 4월 이후에 5년 2개월 만에 최대 흑자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재정 수지가 이처럼 큰 폭으로 흑자를 기록한 부분을 본다면 역시 경기 회복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재정 지출 감소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세수 부분에 대한 확대 부분도 이렇게 재정 수지를 크게 확대시킨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6월에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이 14% 늘어나면서 2,86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은 47% 감소하면서 1,70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러면서 1월부터 시작된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크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재정 수지 같은 최대 흑자폭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나가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어제 7개월 연속 경기 판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BOJ는 이번에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올 들어 40% 이상 오른 니케이 지수, 랠리 2라운드에 돌입하는 것인지 그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엊그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었던 일본의 BOJ가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통위를 마치면서 이 현재 양적 완화 기조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었는데요. 예상하셨던 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의 현재 내놓은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대로 현재 양적 완화 기조는 건드리지 않고 경기 판단 기조도 상향으로 자신감을 내보이는 등 일본 경기의 회복에 대한 좋은 방향성이 나타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틀간의 BOJ 금통위가 끝났는데요. 일본의 9개 권역, 전국을 이제 9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이 8개 권역에서 경기가 이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BOJ 성명서 문구에서는 경기 판단을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곁들였는데요. 지난달에는 이제 정상 상태로 경기가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어 그대로 한다면 back to the normal transition 이런 부분이 이제 회복이라는 원어 그대로 recovery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이는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에서 방향성이 이제 진전 추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흐름으로 이제 언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2조 엔 막대한 현재 유동성 공급 규모 매년 규모로 치면 60조 엔에서 70조 엔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그대로 확인이 됐고요. 2년 내에 물가 상승률 목표치 인플레이션 타겟팅 2%의 시나리오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달 초에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나카소 히로시 부총재가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특별히 4월 6일 날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가 취임한 이후에 담대한 양적 완화 기조 이 부분을 이제 밝혔고 이 통화 기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톤을 가져가는 그런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상승을 복원하는 흐름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지난번에 16,000선 앞두고 고점에서 급락을 했었다가 13,000을 이탈하기도 했었고요. 다시 한 중간 정도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움직임을 보면 최근 이틀간은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좋은 추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 2달여 5월 22일 버네키 의장이 코멘트가 언급이 나온 이후에는 아시아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빼어난 그런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전미 경제학회 연설에서는 미국의 재정 정책이 제약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완화된 통화 정책 기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버네키 의장이 한 발 이제 시장의 친화적인 소통으로 이제 물러섰는데요. 이렇게 되자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가 크게 올라가는 등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도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세가 응집이 되는 이런 효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어제 이제 0.39% 상승세로 나타났는데요. 지수는 14,472엔. 지난 5월 23일부터 추락하면서 고점 대비 20%까지 하락하는 이른바 조정장세 진입도 잠깐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많이 현재 복원이 돼서 연초의 상승률로 보면 현재 38.6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상승률의 고점은 45% 전후 수준인데요. 현재 7%가 밑돈 수준까지 많이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버냉키 의장이 시장의 장악력이나 영향력, 그 다음에 언사의 무게 모두 1인자라는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올해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4번의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남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버냉키 의장의 말이 곧 정책이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그대로 노정이 될 것으로 점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이머징 국가들은 저성장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머징 국가들도 이제 그 차분하게 좀 돌아서는 내용인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차별화나 격차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제 그 이머징 국가들의 그 금통위도 속개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볼 대목들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50bp나 올렸습니다. 6%에서 6.5%로 올렸는데요. 지난 6월에는 5.75%에서 25bp 올린 6%로 조정이 됐는데 이달에는 또 50bp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통화인 루피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루피아가 올해 들어서 달러 대비 6% 현재 절하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루피아가 절하폭이 확대되면서 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시장, 특히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달러를 매도하는 등 시장 개입에도 현재 나서고 있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외환 보유고가 조금 줄어드는 등 이런 그 양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질도 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세는 2% 수준에서 주춤거리는 현재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아주 코너에 몰리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금리는 8에서 8.5%로 올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 수준인데 금리는 8% 수준이니까요. 경제 성장률보다 금리가 4배 이상 현재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노조가 전국적으로 현재 브라질에서 파업을 가져가고 있고 현재 중국과 브라질이 이머징 국가의 통화 기조 이런 부분을 사수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브라질 경제가 현재 그 제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머징 국가의 통화 정책 기조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될 텐데요. 특히 이제 그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신 우리 그 국내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통화 가치 절하로 인한 실질적인 그 국채 투자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는 부분 이런 점도 투자자들의 고민을 좀 깊게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민간 경제연구 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도 이 하반기 세계 경제의 복병으로 금리 인상 기류를 지적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하반기 들어서니까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두 마디씩 이렇게 던지는데요. 어제는 이제 뭐 IMF의 블랑샤르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경제의 3대 복병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 하반기 세계 경제의 금리 상승이 그 위험 요소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반반 아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금리 정상화 과정이지만 그동안 세계 경제에 풀렸던 약 12조 달러의 유동성이 점차 이제 미국으로 회수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오늘 새벽에 거론된 내용 중에
많이 무게 중심을 가진 부분이 이 30년 만기 미국의 모기지 금리 평균이 4.5%까지 올랐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세도 크게 오르고 있고 모기지 금리 부담도 생각보다 현재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 좋은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미국의 주택 시장에도 복병이 하나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컨퍼런스 보드의 반 아크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이번 달 15일 이후 있을 중국의 GDP 경제 성장률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하반기 7.2%까지 떨어질 수 있다. 매우 부정적 시각을 표출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아시아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었죠. 이 번행 효과 때문인데요. 특히나 중국 증시가 가장 큰 폭으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번행 효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 이틀째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기대가 앞서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국 증시가 그동안 좀 좋지 않은 횡보가 올해 들어서 이제 그 횡보세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올해 그 상승률로 봐도 마이너스권에 현재 머무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의 수출 지표도 17개월 만에 마이너스 3.1%,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상하이 지수는 어제 3.2% 올랐고 CSI 300 선전 지수도 4.6%나 오르는 강세 기조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렇게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중국 정부가 그대로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경기 부양 카드를 좀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리커창 총리가 어제 신화통신과의 회견에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를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겠다. 이런 그 기조는 기존에 나왔던 개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서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추세로 읽어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 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순쯤 있을 중국의 2분기 GDP 수치와 7월 21일 일본의 참여 선거 결과,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중국 증시가 상승하더라도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최근 강세를 지속하던 국제 유가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원유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도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떨어진 것은 미국의 에너지 정보국이 비오페크 국가 쪽에서 그 생산량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조금 떨어졌습니다. WTI 가격은 1.5% 하락했는데요. 104달러 91센트, 최근에 105달러 언저리 수준에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이제 이집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가운데서 현재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른바 그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이집트에 차관을 제공하는 등 이런 긴급 유동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집트의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장기화될 경우 100달러 수준 언저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횡보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 이제 오페크가 내년도 원유 그 수요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보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유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좀 늘려야 될 텐데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생산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정치적인 불안이 좀 가세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밝혔다는 점을 조금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투기적인 수요 측면에서는 금이나 은 시장보다는 그 현재의 유가 시장은 그나마 상당히
건강하게 잘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해보면서 마지막에는 차트 미인주까지 발굴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버닝키 효과에 어제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7거래일 만에 돌아와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지수는 어느새 187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추가적인 반등이 좀 기대되는 네. 자리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지금 위쪽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 좀 위쪽으로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주봉 큰 흐름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중요한 지수 포인트가 1800포인트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800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전에 2011년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봉 차트상 1800포인트 부근, 1820포인트 부근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방 경상이 나오게 된다면은 기술적으로라도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지지력 확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양적 완화 우려감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자리가 1900포인트에서 1780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면은 주 지수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출발점이 될 수 있는 1900포인트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번 주는 과연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900포인트를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거기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00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이죠. 4월달에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볍게 통과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이전에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까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도 아래쪽 같은 경우 나오는 1860포인트를 좀 중요 분기점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쪽에서 어제 그 옵션 만기일에 일단 프리미엄이 좀 소멸이 되기 때면서 조금 하락 출발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래쪽은 어쨌든 1860포인트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에는 좀 무게중심을 두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1845포인트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조금 그 지수대를 좀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60포인트에서 그리고 1900포인트를 중요 지수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래쪽으로는 1860포인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1900포인트의 좁은 박스권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19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래쪽은 1860포인트를 지켜줄 것인가 거기에 한번 무게중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은 지난주에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급등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봉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지난주 중요하게 말씀했던 520포인트를 어쨌든 아래꼬리를 좀 제외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 흐름이 현재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520포인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봉 차트상에서 장기 추세를 가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주 계속해서 지켜줬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무게중심을 두고 싶다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봉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 내용이 그리고 의견이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520포인트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540포인트, 지난주에 말씀했던 지수대인 540포인트를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19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540포인트를 좀 중요한 지수 포인트대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520포인트 이탈을 하더라도 515포인트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520포인트는 지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요 지수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520과 그리고 540을 다음 주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코스피 코스닥 중요 지수 라인으로 일단 코스피는 1900 그리고 코스닥은 54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간 주간 차트를 분석해 본다면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과 안 좋았던 종목, 굿 종목과 배드 종목 한번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상 보게 된다면 굿 종목에서 한 5종목 정도 한번 꼽아보고 싶은데요. 네. ISC 그리고 세종공업, 아모레퍼시픽, GS 리테일 그리고 천일고속 이렇게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장이 크게 무너졌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 유사한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는 흐름의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봤고요. 배드 같은 경우에는 오성 LST, NHN, 경방, 이건산업, 우성 INC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굿 종목에서 한 3종목 꼽아서 차트적인 특징을 한번 차례대로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굿 종목에서 먼저 ISC부터 한번 좀 보고 싶은데 ISC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긴 흐름을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핵심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까만색 선이 121선인데 이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14,000의 쌍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121선을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장기 평선을 지켜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추가적인 반등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세종공업이고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11,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가장 큰 점수를 좀 주고 싶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계단식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2,000원, 그리고 이제 13,500원, 그리고 이제는 15,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15,500원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계단식으로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천일고속. 요 종목은 조금 그 스몰캡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상당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아래쪽 거래량인 겁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소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주가 급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소멸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2차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은 스몰캡 구간 속에서 급등 패턴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다음 주에 과연 2차 반등이 나온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드 종목도 좀 빠르게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배드 종목 같은 경우 오성 LST 먼저 좀 볼 건데요. 자, 중요한 것은 자, 하한가가 풀렸을 때 거래량 유발이 되면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요 종목은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특징이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급락이 나온다. 이 부분은 투매 물량이 이제 나오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매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반등이 더 힘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종목은 뭐 추가적인 하락, 1,000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서 동전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서 NHN 좀 보도록 할게요. 자, N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21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 구간이 있었는데 21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추세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241선을 좀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241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30만 원이 저항 구간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41선 지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배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 좋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쌍바닥이 나올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성 INC. 요 종목도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자, 화면을 보시면은 2,400원에서 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좁게 본다면은 어거지로 좀 갖다 붙이게 된다면, 쌍봉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이중천정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윗꼬리까지 보게 된다면 한 2,600원 정도 가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1차적인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고, 그리고 2차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는데, 요 종목은 세종공업과 좀 반대로 계단식 하락이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요 종목은 241선에 대한 장기 평선은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종목은 아직까지 접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차트 미인주 한 종목을 발굴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고 싶고요.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십시오. 네, 예. 일단 천일고속이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좀 스몰캡 중에서 조금 급등 패턴에 대한 부분도 조금만 기대를 해보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고속버스 회사 명에서 아시듯이 고속버스 운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한 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신세계가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지분을 38.7% 정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지난 4월달에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기대감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을 보게 된다면 현재 외국계 그 외국차, 그러니까 수입차 딜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규어라는 그 브랜드의 딜러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는 지금 현재 패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소멸이 된 구간 속에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바닥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5,000원 부분에서 눌림목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과 같이 거래량만 유발이 되게 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1차적인 시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2차적인 시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설거지 작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 2차 반등을 한번 노려본다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6,000원에서 36,500원에서 37,000원 정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3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서 1차적으로 42,000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다음 주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유입되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천일고성 대응 전략 세워주신 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버냉 효과의 리커창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규제 완화 발언을 했었는데 이 때문에 중국 증시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제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체크해봐야 할 변수까지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제 사실 그동안 좀 지수가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억눌렸었습니다. 많이 억눌렸었다가 어제 이제 그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갖다가 이제 위쪽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갑자기 이제 팽배해졌는데요. 일단 그 전일 시장부터 잠깐 좀 점검을 해보면요. 일단 전일 시장이 상승했던 것은 이제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 이제 그 버냉키에 또 한 번의 어떤 쇼크가 좀 작용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장이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됐었던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두 가지 우려를 지금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과연 그 유동성 축소 작업이 진행될 거냐, 아니면 중국이 전체적인 그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그 부담 요소 작용할 거냐인데, 어제 이제 그 버냉키 얘기 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죠. 요번에 이제 실업률이 7.6%대이면서 전체적인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또 한 번 유동성 축소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버냉키 얘기는 실업률 6.5% 이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국채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시장에 직접적인 어떤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그 버냉키의 그 발언들의 그 일희일비하는 지금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버냉키가 이 그 국채 매입 프로그램 그 전체적인 흐름들을 중단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동안 시장이 좀 얽매였던 거에서 반대쪽에 어떤 방향도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시장은 뭐에 따라서 좀 움직이냐면, 물론 이제 버냉키의 얘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장의 방향들을 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제는 그 지수의 그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저번에 그 지수가 하락폭이 확대될 때는 결국 이쪽 안에서는 그 중국의 움직임을 지금 전혀 배제를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상승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지수의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시켰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버냉키 효과 그리고 중국 시장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걸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지금 해결된 문제들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더더군다나 이제 전일 지수폭이 50포인트까지 급등할 수 있었던 요소는,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옵션 만기였다고 일단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파생 쪽에서 지수는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파생 쪽에서 한 5천 계약 이상의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다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에 외국인들이 거의 장중에 만 계약 이상의 어떤 선물 매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전일 같은 경우 옵션 만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지수 상승폭이 이 정도로 나타나지는 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6월 말에는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해서 지수의 반등폭이 좀 컸었던 거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를 통해서 지수의 반등폭이 좀 컸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들은 버냉키 쇼크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중국 시장이 폭등됐던 것들이 두 번째, 그리고 옵션 만기라는 부분들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무엇을 보고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수가 이제 연속적으로 위쪽으로 간다, 아래쪽으로 간다보다는 결국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지만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시장은 결국은 중국의 그 지표에 대해서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무엇이 지금 좋아졌다기보다는 결국 기대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국의 어떤 여러 분석 기관들에서는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지금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성장률 둔화를 지속적으로 좀 발표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금융 쪽에서의 어떤 그림자 금융이라는 부담들을 지금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수가 중국 증시의 그 지수의 움직임이 결국 경기 둔화나 그림자 금융에 대한 어떤 지표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잘 살펴가면서 지금 현재 향후 장세에 대한 어떤 그림들, 지수의 방향들을 좀 그려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인데, 뭐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각국에서 이제 발표되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또 많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분기 기업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업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대형주 중심의 어떤 충격 파동이 좀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결국 2분기까지 실적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3분기부터 개선 요소가 있는 쪽의 방향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대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금 이제 본격적인 논란이 좀 다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대형주가 맞냐, 중소형주가 맞냐, 이 얘기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글로벌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가 강하게 위쪽으로 뻗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지역 대형주에서는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현대차 같은 경우 기업 실적이 괜찮을 걸로 보고서 향후 장을 지배하는 어떤 중심 종목이 될 거라는 분석들을 좀 많이 하는데 결국 이쪽보다는 지수는 어떤 제한된 범위에 내에서의 어떤 박스권이 진행된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결국 이제 요번에 이제 1800 정도가 지지되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1900 정도를 돌파하는 정도의 어떤 지수권들이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뻗어가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세가 앞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각국의 정부들, 그러니까 어제 뭐 전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쪽에서 92조 원 정도의 R&D 과학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들이 발표됐고요. 뭐 오바마 쪽에서도 530조 정도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쪽에서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대형주보다는 결국 중소형주의 성장성이 있는 쪽의 어떤 방향들이 향후 장세의 대세를 이룰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는 우량한 중소 종목을 좀 찾아서 이쪽에서 추가 수익을 내는 그런 쪽의 전략으로 향후 장세를 대비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적을 고려하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